낙양 중심부에 자리 잡은 무림맹의 임시 거점. 모용이는 푹신한 짐승 가죽이 깔린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낙양에 입성한 지 단 하루. 정파의 명숙들이 줄을 지어 그에게 인사를 올렸고 거리는 무림맹의 통제하에 빠르게 안정을 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모용이의 책상 위에 놓인 정보 보고서는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낙양의 알짜배기 상권과 뒷골목의 정보망을 전부 흑영루라는 점조직이 쥐고 있다. 모용이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덮었다. 황실의 금이위마저 한 발 물러선 지금 낙양에서 무림맹의 권위를 완벽하게 세우려면 어둠 속에서 돈과 정보를 주무르는 저 사파 상단부터 발밑에 꿀려야 했다. 마교를 토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정보가 필요하다. 흑영루의 맹의 이름으로 징발령을 내려라. 대의를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은자와 정보망을 무림맹의 무상으로 헌납하라고 전해라. 모용이의 오만한 명령에 은백색 무복을 입은 무림맹의 전령들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거점문을 나섰다. 같은 시각 청야객잔. 점심 장사가 한창이어야 할 객잔 1층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은백색 무복을 입은 무림맹의 무사 10여 명이 객잔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위압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명객들은 겁에 질려 밥도 다 먹지 못한 채 쫓기듯 객잔을 빠져나갔다. 무사들의 선두에 선 전령이 품에서 화려한 두루마리를 꺼내 거칠게 펼쳤다. 무림맹의 정권 대사이신 모용이 대업의 명이시다. 낙양의 흑영루는 마교 토벌이라는 정파의 숭고한 대의를 위해 보유한 모든 정보망과 은자를 즉각 무림맹에 바치도록 하라. 이를 거역하는 자는 사파의 무리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객잔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계산대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던 진삼의 어깨가 거세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자를 두려워하는 비굴한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돈통을 건드리는 자 앞에서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참된 수전노였다. 진삼이 계산대를 짚고 벌떡 일어섰다. 그의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다. 내 생떼 같은 은자를 공짜로 내놓으라니. 산채를 털어먹는 도적놈들도 그딴 식으로는 뺏어가지 않는다. 숭고한 데에 좋아하시네. 남의 객잔 장사 다 망쳐놓고 남의 돈통까지 통째로 털어가겠다는 게 정파가 할 짓이냐. 진삼의 거친 분노에 전령의 미간이 험악하게 좁혀졌다. 감히 일개 장사치놈이 무림맹의 대의를 모욕하다니.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무사들이 험악한 기세로 검자루에 손을 가져가는 순간이었다. 시끄럽군. 나른하고 건조한 음성이 객잔 2층 계단에서 흘러내렸다. 제갈진이 하품을 섞어내시며 느릿한 걸음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무사들을 지나 진삼에게 향했다. 진삼. 쫓겨난 명객들이 먹다 남긴 밥값은 저 은백색 옷 입은 놈들에게 청구해라. 그리고 주문을 안 할 거면 자리를 차지하지 말고 당장 객잔 밖으로 나가라고 전해. 전령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내 놈이 이 객잔의 주인이냐? 맹의 징발령을 거역하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징발령.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그렇게 고상한 단어로 포장하는 줄은 몰랐군. 제갈진이 비스듬히 고개를 꺾으며 서늘하게 웃었다. 가서 너희 잘난 정권대사에게 전해라. 내 객잔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다면 똑바로 은자를 내고 사 먹으라고. 대의명분 따위로는 이곳에서 만두 반쪽도 살 수 없으니. 제갈진의 단호한 거절에 객잔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구석에서 걸레를 쥐고 있던 배가리는 묵묵히 입술을 깨물었다. 백성들을 지키겠다며 낙양에 들어온 무림맹이 합법적인 약탈자처럼 구는 꼴은 그녀가 믿어온 정파의 정의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전령은 제갈진이 뿜어내는 기묘한 기백에 밀려 차마 검을 뽑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무림맹의 권위를 거역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무사들이 패배자처럼 거칠게 몸을 돌려
객잔을 빠져나갔다. 제갈진은 그들의 요란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탁자 위에 마른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전령들이 쫓겨난 직후 청야객잔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위압적인 무사들 사이로 은백색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섰다. 무림맹의 정권대사 모용이었다. 기름때가 밴 낡은 객잔 바닥과 티끌 하나 없는 그의 화려한 의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모용이는 불쾌한 냄새를 맡은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객잔 내부를 둘러보았다. 일개 장사치놈이 무림맹의 징발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발걸음을 했다. 맹의 대의를 거스르는 오만한 자의 얼굴이나 확인하려고 말이지. 모용이의 시선이 계산대 뒤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는 제갈진에게 향했다. 그는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제갈진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걸음을 멈추었다. 완벽하게 꾸며져 있던 그의 미소에 기묘한 균열이 일어났다. 모용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제갈진의 이목구비를 집요하게 후쳐내렸다. 설마 했는데 내 놈이 어찌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처박혀 있는 것이냐. 모용이의 입에서 조롱 섞인 실소가 터져나왔다. 뒤따르던 무림맹 무사들이 영문을 몰라 서로의 눈치를 살피자 모용이가 득에양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들 검을 거두어라. 경계할 가치도 없는 놈이다. 이자는 천하제일의 두뇌를 가졌다며 칭송받다가 제 분수도 모르고 가문의 비전을 무리하게 익히다 주화인마에 빠져 폐인이 된 자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제갈세가의 수치, 제갈 가문의 차남 제갈진이 아니더냐. 모용이의 폭로에 객잔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구석에서 바닥을 쓸고 있던 배가린의 빗자루가 허공에 멈췄다. 벼락 같은 무공으로 지하 미궁을 돌파하던 그 절대 고수가 강호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던 제갈세가의 가출한 탕하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제갈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귀찮다는 듯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후비며 모용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할 말은 그게 다냐? 폐인 취급을 받으며 조롱을 당했음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그 건조한 반응에 모용이의 미간이 불쾌하게 좁혀졌다. 제갈진이 열등감에 빠져 바닥에 엎드리기를 바랐던 모용이의 얄팍한 기대가 어긋난 것이다. 여전히 그 건방진 태도는 고치지 못했군. 무공을 잃고 낙양 바닥으로 기어들어와 사파의 뒷골목 상단이나 운영하며 연명하는 꼴이 참으로 처량하다. 내 아비인 제갈 가주께서 이 꼴을 보시면 피눈물을 흘리시겠지. 모용이가 짐짓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너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기회를 주겠다. 내가 가진 흑영루의 모든 권리와 자금을 무림맹에 바쳐라. 그리하면 내가 맹의 이름으로 내 목숨을 보장하고 제갈세가에도 긍정적인 말을 전해주마. 폐물로 버림받은 내가 가문으로 돌아갈 유일한 기회일 것이다. 모용이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파의 기재라는 자신의 화려한 후광 앞에서 뒷골목 장사치로 전락한 옛 경쟁자가 비굴하게 꼬리를 내릴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제갈진은 후비던 귀를 가볍게 털어내고는 나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흑삼의 주름을 대충 펴며 모용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래서 무엇이라. 내 과거를 읊어대며 혼자 신이 난 건 알겠는데 내 객잔에서 장사 방해하지 말고 결론만 말해라. 밥이나 먹고 갈 거면 선불내고 아니면 꺼져라. 객잔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무림맹의 정권대사이자 강호 제1의 기재를 향해 던진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무자비하고 건조한 축객령이었다. 제갈세가의 이름도 무림맹의 권위도 제갈진 앞에서는 한낱 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모용이의 완벽했던 얼굴이 모욕감으로 무섭게 일그러졌다. 은백색 비단옷 아래로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검을 뽑아 제갈진의 목을 치고 싶었으나 보는 눈이 많은 객잔 한가운데서
무공을 잃은 폐인을 베는 것은 대의를 중시하는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짓이었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무림맹과 정파의 대의를 기만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내 놈의 그 건방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해주마. 모용이가 살기 어린 경고를 내뱉고는 거칠게 몸을 돌렸다. 은백색 무복을 입은 무사들이 황급히 그의 뒤를 따라 객잔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남기고 간 위압적인 기운이 거치자 계산대 아래 숨어있던 진삼이 헐레벌떡 기어 나왔다. 주군. 무림맹의 높은 분을 저렇게 쫓아내시면 우리 장사는 어찌합니까? 진삼이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제갈진은 탁자 위에 놓인 마른 주먹밥을 하나 집어들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시끄럽다. 빈 탁자나 닦아. 위선자들이 설쳐대도 객잔 문은 열어야 하니까. 배가리는 묵묵히 걸레를 물에 적시며 제갈진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껍데기 뒤에 추악한 우월감을 감춘 모용이와 무심하고 나른한 태도 속에 압도적인 힘과 굳건한 심지를 숨긴 제갈진. 강호가 우러러보는 진짜 기재가 누구인지 낙양의 낡은 객잔 안에서 조용히 그 선명한 대비가 그려지고 있었다. 무림맹의 낙양 임시 거점. 모용이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싸늘한 눈으로 탁자를 응시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호흡이 미세하게 거칠어져 있었다. 청야객잔에서 당한 수모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무공도 잃고 가문에서 쫓겨난 쓰레기 주제에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그는 옆에 서 있던 부관을 차갑게 불렀다. 은밀히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을 풀어 낙양 곳곳에 방벽설을 붙여라. 흑영루라는 뒷골목 상단이 마교와 내통하여 자금을 대고 있으며 그들의 본거지가 청야객잔이라는 내용을 담아라. 부관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대여. 무림맹의 이름으로 근거 없는 뜬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정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용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근거는 만들면 그만이다. 무림맹의 징발령을 거부한 것 자체가 그들이 마교와 결탁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어리석은 백성들과 강호인들에게는 분노를 쏟아낼 관역이 필요할 뿐이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낙양 전체가 그 사실을 알게 만들어라. 다음 날 아침 낙양의 거리는 발칵 뒤집혔다. 골목마다 나붙은 방벽선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지하 미궁에서 참패를 겪고 수치심에 빠져있던 구파일방의 검수들과 정파 무인들에게 마교와 내통했다는 하경루는 분노를 쏟아내기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어쩐지 일개객잔이 무림맹의 징발령을 거부한다 했다. 마교에게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명분과 분노로 무장한 정파 무인들이 무기를 챙겨들고 청야객잔으로 몰려들었다. 거친 파열음과 함께 청야객잔 1층의 창문 하나가 박살났다. 밖에서 날아든 주먹만 한 돌멩이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마교의 첩자들은 당장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객잔 밖을 둘러싼 수십 명의 무인들이 험악한 기세로 고함을 쳤다. 평소 객잔을 찾던 백성들과 상인들은 무림인들이 내뿜는 살기에 겁을 먹고 근처에는 얼씬보하지 못했다. 객잔 안쪽 진삼이 깨진 창문 조각을 움켜쥐고 절규했다. 내 창문. 저 최고급 목재로 짠 창문이 은자가 2냥인데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남의 영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가리는 굳은 표정으로 검자루를 꽉 쥐었다. 무림맹이 뒤에서 비열한 모략을 꾸며 흑영루를 마교로 몰아가는 꼴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소. 내가 나가서 화산파 직전제자의 신분을 밝히고 저들의 무례를 꾸짖겠소. 배가린이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계산대 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제갈진이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나가서 내 편을 들면 화산파 전체가 마교와 맹약했다는 꼬리표를 달게 될 거다. 저 위선자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진흙탕 싸움이지. 제갈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로 굴러온 돌멩이를 가볍게 튕겨냈다. 모용이는 자신이 무공을 잃은 패인이라 확신하고 폭력 대신 정치와 선동이라는 가장 비열한 수를 꺼내 들었다. 주군, 밖에서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객잔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삼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가왔다. 제갈진은 나른하게 목을 풀며 건조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괜찮다. 문은 열어둬라. 그리고 지하 창고로 가서 낙양 상권 전체를 통제하는 흑영루의 장부를 몽땅 위로 가져와라. 진삼이 숨을 들이켰다. 정파놈들이 명분으로 장난을 치겠다면 나는 돈과 물건으로 장난을 쳐주지. 무림맹과 저 밖에 있는 놈들이 오늘 밤부터 낙양에서 맹물 한 모금, 만두 반쪽도 구하지 못하게 상단선을 전부 끊어버릴 테니까.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하고 무자비한 이체가 번뜩였다. 위선자의 얄팍한 모략을 밑바닥부터 철저히 짓밟아버릴 압도적인 반격의 준비가 객잔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낙양의 번화가 한복판, 청야객잔의 점소위 복장을 한 소명과 아랑의 발걸음이 거칠게 멈춰섰다. 그들의 앞뒤를 은백색 무복을 입은 무림맹의 무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 나붙은 방벽서 탓에 지나가던 백성들과 상인들조차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마교의 첩자놈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느냐? 무림맹 무사 하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그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왈패들이 썩은 채소와 진흙을 소명과 아랑을 향해 집어던졌다. 단정한 점소의 복장이 순식간에 오물로 얼룩졌다. 소명의 뺨에 진흙이 묻어내렸고 아랑의 머리카락에는 썩은 배춧잎이 엉겨붙었다. 당장 무릎을 꿇고 마교와 내통한 죄를 자백해라. 그리하면 맹의 자비로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명분이라는 거창한 방패 뒤에 숨어 약자를 괴롭히는 비열한 폭력이었다. 아랑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다. 그녀의 양손이 소매 속에 숨겨둔 단검의 손잡이를 강하게 쥐었다. 소명 역시 등 뒤에 맨 대검으로 손을 뻗으며 묵직한 살기를 뿜어냈다. 천례각의 훈련을 거친 두 사람의 실력이라면 눈앞에 늘어선 무림맹의 무사 몇 명을 상대로도 서로의 몸을 지키며 버틸 수 있었다. 아랑이 단검을 뽑아들고 쏘아져 나가려던 찰나였다. 어둠 속에서 불쑥 뻗어나온 창백한 손이 아랑과 소명의 손목을 동시에 억세게 낚아챘다. 검을 거두어라. 언제 다가왔는지 기척조차 내지 않은 비영이었다.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여기서 무기를 뽑으면 주군과 흑영루가 마교라는 소문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놈들이 원하는 구실을 쥐어주지 마라. 주군의 명이시다. 주군의 명이라는 단어에 소명과 아랑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무기를 쥔 손에 힘을 풀었다. 비영은 쏟아지는 오물과 조롱을 묵묵히 방패처럼 막아내며 두 사람을 이끌고 거리를 빠져나갔다. 무림맹 무사들은 끝내 반격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취해 비열한 폭소를 터뜨렸다. 얼마 뒤 청야객잔. 문을 열고 들어선 세 사람의 꼴을 확인한 진삼이 들고 있던 장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어제 새로 지어 입힌 옷이 다 찢어지고 엉망이 되었잖아. 진삼이 기겁하며 다가와 제자들의 몸에 묻은 오물을 털어냈다. 말로는 옷값을 운운하며 툴툴거렸지만 멍든 제자들의 얼굴을 살피는 그의 손길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와 속상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구석에서 탁자를 닦고 있던 배가리는 빗자루를 부러질 듯 꽉 쥐었다. 마교를 토벌하겠다며 낙양에 온 정파의 무사들이 아무 죄 없는 객잔의 일꾼들을 조리돌림하는 광경은 그녀를 깊은 환멸에 빠지게 했다. 계산대 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제갈진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소명과 아랑이 제갈진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흑영루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고도 참아야 했습니다.
소명의 굵은 목소리에 분한 감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제갈지는 자리에서 느릿하게 일어나 제자들의 머리에 붙은 썩은 잎사귀를 무심하게 떼어내 바닥에 버렸다. 먹칠은 무슨 똥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어대면 똑같은 짐승이 될 뿐이다. 칼을 뽑지 않고 잘 참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른하고 건조했지만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시퍼런 뇌기가 섬뜩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내 울타리 안에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자비 없이 짓밟는다. 그것이 제갈진의 절대적인 규칙이었다. 제갈진의 시선이 진삼을 향했다. 그 입가에 차갑고 무자비한 미소가 번졌다. 진삼, 장부 가져와. 그 서늘한 부름에 진삼이 반사적으로 품에서 거대한 장부를 꺼내들었다. 정파놈들이 얄팍한 명분으로 선동을 하겠다면 우리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줘야지. 무력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것이 돈줄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때가 왔다. 제갈진이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냉혹한 지시를 내렸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낙양 내의 모든 상단, 주루, 객잔, 심지어 뒷골목의 만두 노점과 장작 파는 꾼들에게까지 하경루의 이름으로 전령을 띄워라. 은백색 무복을 입은 무림맹 소속의 인간들에게는 쌀 한 톨, 물 한 모금, 잠잘 방 한 칸도 내어주지 마라. 그들과 거래하는 상단은 흑영루가 낙양 상권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고 전해. 숨막히는 경제 봉쇄령이었다. 진삼의 두 눈에 경악과 함께 통쾌한 희열이 떠올랐다. 무림맹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자본의 힘으로 굶겨 죽이겠다는 전대미문이 선전포고였다. 명받들겠습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객잔 뒷문으로 구걸하게 만들어주지요. 진삼이 맹렬하게 주판을 튕기며 객잔 밖으로 뛰어나갔다. 제갈지는 다시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으며 턱을 괴었다. 배가리는 오직 상당과 정보망의 힘만으로 천하의 무림맹을 옥죄려는 그의 서늘한 지략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낙양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진짜 지배자의 무자비한 반격이 막을 올렸다. 진삼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가 쥔 장부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거웠다. 낙양의 뒷골목을 지배하는 흑영루의 진정한 힘은 살수들의 칼날이 아니라 상권을 올가맨 돈줄에 있었다. 진삼은 단 반나절 만에 낙양의 굵직한 상단주들과 주루의 주인들을 은밀한 정각으로 소집했다. 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은백색 무복을 입은 무림맹 놈들에게는 밥 한 그릇, 술 한 잔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진삼이 묵직한 장부를 탁자 위에 툭 던지며 선언했다. 상단주들의 얼굴에 난색이 스쳤다. 총관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무림맹은 강호의 거대 세력입니다. 그들의 비위를 거슬렀다가는 우리 같은 상인들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해코지. 진삼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평소 강자 앞에서 굽신거리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철저한 자본가의 냉혹함만이 번뜩였다. 맹의 무사들이 당신들의 목을 치기 전에 흑영루가 당신들의 돈줄부터 말려버릴 겁니다. 내일부터 외곽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자재와 물건의 유통로를 끊어버리면 당신들 상단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며칠 굶는 맹의 무사들에게 밉보일지 아니면 낙양에서 영원히 장사를 접을지. 가장 현실적이고 무자비한 협박의 상단주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 뒤 낙양 거리의 풍경은 기괴하게 변해갔다. 순찰을 명분으로 거리를 활보하던 무림맹의 검수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낙양에서 가장 큰 주루인 취선루로 들어섰다. 평소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했을 점소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구석에 못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가장 비싼 요리와 술을 내와라. 맹의 이름으로 달아두겠다. 검수 하나가 탁자를 치며 호통을 쳤지만 주루의 주인이 난처한 얼굴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만 대여. 오늘 들어온 식자재가 전부 상해버려서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뻔한 변명이었다. 검수들이 분노하며 검자루를 쥐었으나 주인은 아예 부엌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아걸 준비를 했다. 화를 내며 주루를 빠져나온 무사들은 다른 객장과 국수 노점을 전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사파와 내통하는 더러운 상인들이라면서요. 더러운 음식을 대업들께 어찌 대접하겠습니까? 다 떨어졌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오. 만두 노점의 노인마저 소뚜껑을 닫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무린맹의 이름이 적힌 방벽서로 흑영루와 낙양 상인들을 사파로 매도했던 그들의 얄팍한 명분이 역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은자가 있어도 만두 반쪽조차 살 수 없는 기막힌 경제봉쇄였다. 무린맹의 임시 거점. 탁자 위를 강타하는 굉음과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모용이는 핏발선 눈으로 부간을 노려보았다. 낙양의 상인들이 맹의 무사들에게 밥을 팔지 않는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입니다. 대여. 흑영루가 낙양 상권 전체에 압력을 넣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식당은 물론이고 객실을 내어주는 객잔마저 우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먹일 건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징발해라. 정파의 무사들이 길거리에서 배를 고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힘으로 빼앗으려 해도 상인들은 아예 부엌을 비우고 숨어버립니다. 칼을 들고 쌀을 뺏어온다 한들 평생 겁만 쥐고 살았던 무사들이 수백 명의 밥을 직접 지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용이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무력을 앞세워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만 익숙했던 그에게 검 한 번 섞지 않고 일상생활에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제갈진의 방식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끔찍한 치욕이었다. 같은 시각 청야객잔. 진삼이 콧노래를 부르며 맹렬하게 주판을 튕기고 있었다. 아이고 죽은. 거리에 하얀 옷 입은 놈들이 배가 고파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만두 하나만 팔아달라고 노점상에게 애원하는 꼴을 보니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갑니다. 제갈진은 턱을 갠 채 창밖을 내다보며 무심하게 하품을 했다. 그렇게 숭고한 대의를 품으신 분들이니 이슬만 먹고도 잘 버티시겠지. 배가리는 멍한 얼굴로 제갈진을 바라보았다. 검기와 내공이 부딪히는 혈투만이 강호의 전부라 믿어왔다. 하지만 제갈진은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오직 자본과 정보망의 힘만으로 거대한 무린맹의 발을 완벽하게 묶어버렸다. 명분으로 상대를 고립시키려던 모용이의 음모는 역으로 그 자신을 낙양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가두는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돈줄의 냉혹한 반격에 콧대 높던 강호의 고수들이 길바닥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하는 기막힌 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낙양의 뒷골목은 기이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평소라면 최고급 객잔의 천자호실에서 따뜻한 차를 대접받아야 할 정파의 고수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웅크려 앉아 있었다. 그들이 입은 은백색 무복은 흙먼지가 묻어 처량함을 더했다. 방 하나에 은자 10량을 주겠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다니 이놈의 도시가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하다. 추위에 어깨를 떨던 무린맹의 검수 하나가 허리춤의 전대를 신경질적으로 흔들었다. 찰랑거리는 은자 소리가 허공을 울렸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상인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사파와 내통한다며 낙양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위선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무시와 경제적 고립이었다. 자존심을 세우며 객잔을 박차고 나왔던 절대 고수들은 이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밤이슬을 피할 처마 밑을 찾아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청야객잔의 어두운 뒷문.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남은 식자재를 정리하던 배가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기척에 걸음을 멈췄다. 도둑고양이인가 싶어 조심스레 뒷문을 열어젖힌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 아리나. 어둠 속에 서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화산파의 장로들이었다.
며칠 전 지하 미궁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들은 이제 며칠을 굶주린 탓에 볼이 푹 패고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강호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화산의 어른들이 제자의 일터 뒷문으로 찾아와 구걸을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사숙, 어찌 이런 꼴로 거리에 계시는 겁니까? 무림맹의 거점에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베가린이 당황하여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장로 중 하나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다. 맹의 거점에도 식량이 다 떨어졌다. 모용이 대역께서 인근의 상단을 수소문하고 계시지만 흑영루의 협박 때문인지 쌀한 톨 구하기가 쉽지 않구나. 체면을 버리고 묻겠다만 혹시 객잔에 남은 만두라도 있느냐? 평생 검을 닦고 돌을 닦아온 장로의 입에서 나온 처절한 구걸이었다. 베가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가 황급히 부엌으로 몸을 돌리려던 찰나였다. 밤도둑인 줄 알았더니 화산파에 고결하신 어르신들이셨군. 건조하고 나른한 목소리와 함께 제갈진이 부엌 쪽에 기대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쪄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 찜통이 들려 있었다. 고소한 고기 육즙의 냄새가 차가운 골목으로 퍼져나가자 장로들의 목울대가 거칠게 움직였다.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그들의 시선은 제갈진의 손에 들린 찜통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장사 끝난 객잔 뒷문을 두드리는 것은 강호의 어느 법도요. 배가 고파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실 테니 이해는 하겠소. 제갈진이 무심하게 찜통의 뚜껑을 열었다. 만두 하나 얼마요? 장로가 침을 삼키며 묻자 제갈진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원래는 동전 두 잎이지만 오늘 밤 무림맹 소속으로 오신 분들께는 특별히 은자 5냥에 모시지. 물론 선불이요. 은자 5냥. 만두 하나에 그런 폭리가 어딨단 말이냐. 도적질이나 다름없다. 장로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제갈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찜통의 뚜껑을 다시 닫으려 했다. 비싸면 맹의 거점으로 돌아가서 이슬이나 주워 드시던가. 나는 장사치를 도적놈으로 몰아세우는 위선자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여줄 만큼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닫히는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냄새에 결국 장로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꺾여버렸다. 그들이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기다려라. 지금 당장 수중에 은자가 없으니 장부에 달아두어라. 화산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갚겠다. 제갈진은 닫으려던 뚜껑을 다시 열고 등 뒤를 향해 턱짓을 했다. 언제부터 숨어 있었는지 진삼이 거대한 장부와 주판을 들고 튀어나왔다. 화산파 장로님들, 만두 10개, 도합 은자 50냥. 외상장부에 확실히 올려두겠습니다. 이자는 하루에 1알씩 붙습니다. 진삼이 맹렬하게 주판을 튕기며 희열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제갈진은 찜통을 베가린에게 넘겨주고는 느릿한 걸음으로 객잔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골목에는 화산파의 장로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눈물을 훔치며 뜨거운 만두를 개눈 감추듯 씹어 삼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베가린은 벽에 기대어 그 기막힌 총극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강호의 대의와 검술의 경지보다 사람의 배를 불리고 숨통을 쥐는 자본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절대적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낙양의 어둠 속에서 오만한 정파의 길을 완벽하게 꺾어버린 제갈진의 지략은 참으로 잔인하고도 유쾌했다.